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뉴스민의 박중혁 기자입니다. 또 이주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기사 한 개를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려왔습니다. 네, 저는 쪽방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민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쪽방 주민들이나 홈리스 분들이 이 재난 시기에 어떤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정근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정보 접근에 대한 이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상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주로 공공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제 공개받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감염병 관련된 정보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또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상황들을 보다가 이제 정보에서 이제 전달받기에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러한 좀 현황을 조금 대구 지역에 있는 이제 활동가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자 이렇게 같이 기획을 했고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도 지금 3차 재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의 형 상황이 너무 이제 손쉽게 보일 정도로 초창기에 너무 큰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많이 노력하셔서 이 정보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회 그동안 메르스라는 여러 재난 상황 이후에도 사실 제대로 된 어떤 반성 없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코로나 터지니까 또다시 또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길진 않아서 차근차근 참가해 주신 분들이 간단한 발제 정도를 할 거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실 건데 그 발제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또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이 또 다르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그 조민지 사무국장님부터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략하게 현재 일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보 접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 발제 이후에 이제 각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정보 격차에 대한 사례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뭐 유례없는 지금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이제 국민에게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과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19는 확산이 빠르고 예측이라든지 통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비에 이제 시민들의 생명과 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감염병 상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보의 공개랑 공유가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정보들은 그 어떤 정보보다도 이제 누구에게나 공유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이러한 재난 정보들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네. 혹시 네. 지금 PT가 안 나오고 있어서요. 네. PT는 좀 네네. 실시간 준비 네네.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네네네. 어쨌든 뭐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 이제 정보 제공 수단을 보면 거의 언론이라든지 디지털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구입 정보라든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뭐 긴급생활지원금 등 긴급 재난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주로 이제 언론이라든지 휴대폰 재난 문자 중심으로 공유되고 더 자세한 정보들은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요. 관련 정보가 모두 이제 디지털 기반의 중심으로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보니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감염병 관련된 정보가 거의 뭐 디지털 중심으로 공유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그만큼 정보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과기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인데요. 이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기 보유 여부라든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인터넷 활용 정도 등을 이제 종합한 수치인데요. 일반인의 수준이 100%라고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농어민, 그 다음에 고령층이 디지털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 정보 취약계층이 감염병 상황에 있어서 이를 예방하거나 정책을 지원받는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원래도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코로나19라는 위험 상황에서 더욱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서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 활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고령층은 코로나19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마스크 구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뭐 장애인마다 정보 전달 방법이 다 달라야 되지만 그러한 수요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제 소외되는 이런 문제들. 혹은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데요.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 중심의 어떤 감염병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이제 이주민들은 배타적인 지원 정책뿐만이 아니라 언어로 인해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보 습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디지털 중심 혹은 재난 문자 중심으로 계속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에서는 정보 소외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들은 코로나19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포털에 코로나19라고 검색하면 바로 이제 첫 검색에 뜨이는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이 코로나 홈페이지, 19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정부 브리핑이라든지 공식 자료, 뭐 피해자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같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보통 웹 활용이라든지 웹 접근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첫 화면은 온통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히려 첫 화면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핵심 정보, 뭐 예방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긴급 지원에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이 좀 전면에 배치되어서 누구나 이제 첫 화면에서 손쉽게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홈페이지 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다국어 서비스가 영어와 중국어밖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 현황이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과 베트남의 국가인데 이 세 국가만 합치면 거의 지금 2019년 통계로 보시면 한 30%가 이제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언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고 특히나 이런 행정에서 배포하는 어떤 브리핑이라든지 공식 자료 같은 경우도 좀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조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받는 수단이 이제 재난문자일 것 같은데요. 이런 재난문자도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고 혹은 누구나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재난문자는 모든 스마트폰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그런 기기에 따라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 재난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 기호 문자, 특수 문자라든지 인터넷 주소 등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용하는 문자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조금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려도 필요한데요. 그 일부 기종 같은 경우에는 재난 문자 자체가 팝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재난 문자를 텍스트로 복사해서 번역기로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팝업 형태로 뜨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쉽게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좀 근본적인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 운영 절차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어떤 조금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정보 전달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중보건 위험소통 그 표준 운영 절차는 재난 상황에서 위험 단계별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즉 재난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러한 위험 소통에서도 역시 정보 접근권이라든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응 조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표준 운영 절차 이 매뉴얼의 목표와 중요성 자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개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매뉴얼에서 분류하고 있는 소통의 대상을 확인해 보면 대국민, 언론, 지역사회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상별 소통 가이드만 존재를 하고 이 취약계층, 정보 접근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좀 매뉴얼도 없고 좀 부재한 이런 정보 접근권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했을 때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에 관한 규정, 은 주로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고 감염병 같은 재난이 이제 발생할 때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정책이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이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칭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좁고 모호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예, 죄송해요. 제가 말이 꼬였네요, 좀. 예. 보통 이제 재난으로부터 이제 피해받기 쉽거나 재난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이제 복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계층을 재난 약자라든지 재난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난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 재난 약자에 대한 보호와 어떠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재난에 관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재난약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이제 제 발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약자를 법으로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미국의 여기 연방재난관리청, 예,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제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정부 기구인데요. 전염병이라든지 뭐 모든 재난 대응 재인가법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재난이 발생할 때 올바른 상황 판단이라든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서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매우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법적 근거를 조금 마련해야지 이를 토대로 이제 재난 취약 계층별로 이제 담당 부처라든지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더 명확해질 것 같고 그런 재난 취약 계층별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정보 전달, 접근에 있어서도 이 취약 계층별로 정보를 이제 수요받는 수요자의 입장에 맞게 조금 다른 전달 체계를 좀 설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책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제공 현황의 어떤 문제점은 이제 법적인 근거로 이제 취약계층을 이제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매뉴얼상의 감염병 위기에서의 매뉴얼상에서도 이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조금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공유받는 그런 어떤 서비스 자체가 디지털이라든지 언론 중심으로 정보 전달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취약계층 재난 취약계층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정보 접근권의 문제가 조금 생기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계 인권 기념일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헌법상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게 사실 국민의 기본권인데 사실 이게 여러모로 제대로 특히 안 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특히나 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걸 좀 법률적으로 일단 지적을 해주셨고요. 미국 사례도 사실 미국 사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 발제를 수고해 주셨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정동배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올해 초에 정말 그 눈물겨운 아마 영웅적인 분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이렇게 막 불길 속에 뛰어드는 그 활동가들과 활동 지원사들의 모습 보면서 많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 감탄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의존할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시면서 이제 입장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이 겪은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보 접근을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문제여서 우선 공학적으로는 물리적인 접근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그러니까 그 정보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적합성 이런 것들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회학적으로 논의가 될 때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예로 들면 인터넷을 가동할 수 있는 PC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러한 경제적인 요건이 되는가 라는 이러한 것들로 많이 맞추어지고 또는 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로 맞추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장애에 대한 요소가 일정하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이 구현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 안에서의 환경 자체가 시각장애라든지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접근이 가능한 구조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이나 교통, 정보, 의사소통, 시설, 서비스 이러한 것들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되는 조치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시설 안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시설 밖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기타 서비스들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만을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접근성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고 표준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의 주체까지 포함해서 이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들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방된 모든 시설과 그 시설이 아닌 그 어떠한 그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점자 또는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현장 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과 체계를 할 때 장애인 접근이 촉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설계부터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게 구축해 놓고 이 취약층을 별도로 지정해서 만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동시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과 체계를 고안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면 돈도 더 많이 드니까요. 그리고 정보 격차의 실태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조민지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스마트폰, 휴대폰, 인터넷 이게 모두 다 이 전체 국민의 보급률이나 이용률에 비해서 상당하게 격차가 매우 큰 상태가 기본 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팬데믹이 처음 선언됐을 때 그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파트너 역할을 하는 그 우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아이다라는 국제 장애인 연맹인데요. 여기에서 초창기에 장애 포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가지의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감염병에 관련된 법률, 공적인 조치들,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정보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 역시 사실은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작동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고 6번에 격리 시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과 통신 접근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들처럼 이게 굉장히 정보가 굉장히 토대가 되어서 작동이 될 수 있는 체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2월부터 11월까지 나타난 사례들을 언론 기사와 그리고 전국이나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자료 그리고 관련 논문들을 통해서 이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어떠한 정보 접근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구분은 건강권, 시설생활, 지역생활, 교육권 그리고 그 밖에 고려가 필요한 지점으로 조금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었던 것은 현재의 K 방역이라고 불리는 이 방역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인 방역의 정보 주체로 이 장애인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몸의 설계 방역 설계가 가정하고 있는 몸 자체에 장애인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의 정보 접근성의 설계와 작동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장애인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권 부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브리핑을 하거나 재난 방송을 할 때 수어나 자막, 화면 해설이 부족한 상황들 초창기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후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면서도 표준적인 지침이 이제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제각기 다른 이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1339 상담 같은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발달장애인이나 장애학생, 외국인 등이 이해 가능한 정보 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포스터나 안내 자료에 음성 변환이 가능한 코드가 삽입된다거나 점자가 이제 부착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재난 문자에 수어 발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를 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나 인적, 정보적인 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기화가 되면서 코로나 블루의 심리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상담이라든지 이게 거의 다 이제 유선 전화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또다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안에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지원이 여전히 부재하고요. 그리고 의료진 자체가 낮은 장애인식을 갖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진료 경험이 낮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입모양을 보거나 해야 되는 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생활 지원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정보가 없기도 하고요. 정보를 제공할 만한 게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대유행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불안들을 더 심화돼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답함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정부 발표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막이나 수화 통역이 초창기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 병원을 가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내 몸 상태를 문진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은 게 기본의 일상의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나 일반 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이제 방송사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정은경 본부장이 당시에 이제 수어 통역과 한 모습에 찍히는 화면을 잡는 방송사도 있고 따로 잡는 방송사도 있고 이제 제각각이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혼란스러움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관련되어서 요 자료들은 이후에 그 주최 측에서 그 제공을 공유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 신문 기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지금 미지의 영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그 안에 격리된 상황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와의 교류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든지 각종 지침들이 사실 시설 안에 계속 가두고 통제하는 기본권을 자연스럽게 침해하고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보 자체를 거기에 있는 장애인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는 경우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었기 때문에 어제가 거기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만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대다수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정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었습니다. 제가 조금 새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투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투표의 사례가
저희가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4월에 있었던 21대 총선이 K 방역의 거의 상징적인 모범 사례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제한당하는 상황들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의 기준은 일반 투표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거소투표 신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이 3분의 2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파악한 자료인데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더 이때 유행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 이 거소 투표는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8대나 19대나 그 이전의 투표율과 경향성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전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법률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교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시에 4월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방자 코호트 격리가 행정명령으로도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감안할 때 사실상 투표권 보장이 안 됐을 거다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의 이해나 신청, 이용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이 계속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구청이나 주택공사나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이용해야 되는 각종 서비스들을 판정해줘야 되고 신청 접수를 해서 가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다 거리두기를 해버리면서 이 시설에서 나와야 될 장애인분들이 못 나온다거나 활동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판정을 못 받으니까 못 받는다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여러 공간이 지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시설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여러 시설들에서 이 공간들의 비대면 업무가 강화되고 있죠.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 고려가 되지 않는 각종 시설에서 방역들을 설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지침은 준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QR코드라든지 방명록을 작성한다든지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지역사회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 기사 사례들은 자료로 나중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권 관련해서는 지역생활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습자에 대한 이 온라인 수업들이 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 있고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인력들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이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학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요 사례들도 자료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좀 고려가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장애인 등록이 안 되면은 장애인에 대한 관련 그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적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장애인 등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배제되어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상태로 있으면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이 문서로는 있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한다는 거는 실제 정보 제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통계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분리 통계가 부재하면서 이후에 감염병이나 유사한 재난들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도 또는 지금의 대유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들을 설계해 가는 거에 있어서도 장애가 계속 고려되지 않는 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12세 아이가 공적 마스크 공급이 됐을 때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대리인이 수령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리 수령이나 관련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장애인 복지 체계 안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미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집단이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전히 이제 9월 달인데요. 이 장애인 분이 보건소 전화하니까 관련돼서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구청에 연락하라 했다가 구청은 또 이 119, 1339 콜센터 얘기했다가 1339 콜센터는 다시 보건소에 연락하라 했다가 이게 이 정보
정보 전달에 대한 체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 접근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리 통계에 대한 것인데, 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랑 사망자 중에 장애인의 수를 좀 알려달라고 11월 초에 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고 하셨고, 질병관리청에 동일하게 질문하니 장애인 등록 현황이 자신들에게는 없으니까 그건 복지부에 물어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아니면 영국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확진자나 사망자에 관한 분리 통계가 존재 안 하면서 이후에도 관련된 연구나 기본 정책 이 토대가 마련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한 자료 중에 이 장애인 그 전체 사망자 중에 장애인이 60%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등록의 기준과 범위가 영국과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태가 얼마나 퍼졌는지도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가 좀 정확하게 잡혀야 정보 제공이든 관련된 이후의 대책을 논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내용을 발표해 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특정 분야의 정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실 분들이 계셔서 많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약 타러 가는데 약 타러 갈 수 없는 상황. 저도 내가 이제 안에 못 받았거든요. 핸드폰을 받아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또 쪽방 상담소, 쪽방촌의 이제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또 장민수 소장님 모시고 다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쪽방촌에 실제로 이제 이 어떻게 이번 코로나 상황 때 지냈었는지는 좀 더 실질적이고 좀 사는 얘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두 분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총론이라든지 여기 문제점들을 잘 짚어주셔서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에 중첩되는 부분들은 좀 빼고요. 꼭 짚어야 될 이야기들만 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렇게 정보에 대한 어떤 개념의 일부 분들이 뭐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자료를 미리 좀 찾아봤었는데, 최근에 시민건강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에 시민백서 형태로 이제 자료가 낸 게 있는데, 인권중심 코로나라고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일단은 이제 물리적으로 단말기의 기술적 한계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는 휴대전화가 122만 대, 그리고 앱 설치나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한 게 96만 대 정도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그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문자라든지 앱 설치를 통한 정보 접근에 배제가 되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럼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분들도 일반적인 이제 보통의 어떤 정보 이용 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 평균 한 60% 정도 밖에는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냐라고 보니까, 서울시에는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 사회,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라고 그나마 조금 상세하게 취약계층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백서에는 대표적인 계층으로서 이주노동자, 홈리스, 장애인, 오늘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단순한 물리적 시스템이 없어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정보를 받았지만은 이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이건 홈리스 거리노숙인들에게 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닌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또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 취약한 계층들의 취약성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릴 쪽방 주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저희 상담소에 그냥 벽면에 붙어있는 쪽방 주민 현황을 그대로 찍은 사진인데요. 올 9월 현재 집중적으로 4개 구에 한 721명의
쪽방 주민들이 대구에 등록되어 계신데 대부분 여관 연유숙 모텔들입니다. 이렇게 구별로 뭐 이렇게 여관 연유숙 모텔들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 서구, 북부는 오래된 여관이나 연유숙들이 다수로 쪽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임대료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구 지역이나 이런 부분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된 여관 연수은 대부분 없어지고 장급 여관이나 모텔들이 쪽방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결국 임대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고 쪽방 주민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절반 정도가 수급자이고 나머지는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도 대부분 건설 이종직이나 폐지, 결국 이제 불안정한 노동이 되고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계층들입니다. 이번 시기에 맞물려서 좀 살펴보면은 결국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1월, 12월 동절기에 들면은 건설 이용직이 거의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내년 올해 2월, 3월 지나면은 조금 이제 날이 풀리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는 시즌에 결국 코로나하고 맞닥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2월 말 3월 초 되면 조금 이제 회복해서 일을 다시 이어나가는 상황인데 결국 어려움이 같이 시작이 된 부분이고 주민들이나 뭐 노숙인도 마찬가지고 결국 생활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복지 자원들, 무료급 식소라든지 지역의 복지 기관이나 시설 등을 이용을 해야지만 그나마 어떤 어려운 시기들을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게 되어 버렸죠. 그래서 2중고, 3중고가 닥친 게 쪽방 주민들에 있어서 코로나 시기의 출발 시기점과 맞닥뜨려지는 시기라고 좀 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방값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달, 두 달, 석 달 못 내게 되면 결국 이제 노숙 위기로 이어지는 이런 분들이 쪽방 주민들이고 그럼 결국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고 있는데 대책과 쪽방 주민들이 결국 이런 대책들을 정보를 습득해서 어떤 생활의 어떤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정보 이용과 관련된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휴대폰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안내 문자나 혹은 뭐 아주 초반에는 동선 안내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선 안내 이런 여러 가지 문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후에 뭐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정이나 지원 제도도 문자로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에 배제되는 분들이 계셨고요. 2G 폰, 3G 폰이라고 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 수신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뭐 링크를 타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로 홈페이지로 안내가 됩니다. 혹은 확진자 동선 안내도 마찬가지죠. 문자를 받고 동선 안내 클릭을 하면은 어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서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거의 이제 접근이 불안하니 결국에는 그냥 어디가 누가 다녀갔다 그러더라 혹은 뭐 이런 동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떠돌리는 그래서 이제 불안감만 가중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사실 선불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용 문제라든지 명의의 문제, 뭐 경제적 상황으로 돈을 먼저 내놓고 충전해서 선불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전화를 이제 급해서 저희가 계속 전화 상담이나 해보려고 해보니까 이용거래 사정으로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충전 못해서 못 하시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어떤 우리가 아주 1차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접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막혀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용 경험 자체가 없는 분들, 뭐 고령이라든지 사회적 경험들이 이런 부분과 이제 접근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꽤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쪽방 안에서 TV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심각한 정보들이나 뭐 확진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늘었다, 어디 인근 요양병원에서 다수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로만 이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는 이제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약하거나 거의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때제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나마 동주민센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수급자, 뭐 독거노인 혹은 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 여러 가지 매뉴얼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할 건데, 수급자도 아니고 특별한 65세 이상 노인도 아니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아닌 분들은 굳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찾아서 전달을 해줄 이유가 없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쪽방 주민들 중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느 곳에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계층들이 쪽방에는 계시는 상황들인 거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왜곡, 편향된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이라 부분들은 실제로 뒤에 거 같이 좀 얘기를 드리면은요, 이제 대구시에서 1차 지원, 2차 지원 있었고, 1차 지원은 선별, 2차 지원은 보편, 금액은 작았지만, 그리고 정부 1차 지원을 보편으로 하고 2차 지원은 특정 업종으로 했고, 요 정부 2차 지원을 특정 업종으로 할 때, 요때가 아마 추석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쪽방 주민들 중에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수급자나 다양한 이제 누가 봐도 내가 저소득이나 열악한 사람들인데 2차 지원에 우리를 빼놓을 리가 없다. 근데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은 일단 특정 업종을 먼저 주고 뒤에 주기로 했다. 그리고 줄 거다. 그래서 곧 이제 추석이 끼어서 당장 시행이 못하니 추석 지나고 준단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확하게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보들을 속에서 그냥 헤매고 다니시는, 그래서 이제 나름 이걸 받아서 이렇게 반값을 메꿔야지, 이렇게 생활을 유지해야지라고 했던 계획들이 다 일그러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꽤 많이 봤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보의 어떤 접근의 배제 혹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밑에 제가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 대구 지역에 예산을 좀 확대 배치했는 부분과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제때 저소득층에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이건 뭐 주거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는 그러니까 지금 분리급여 체제로 다 바뀌었고 주거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조차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서 최근에 이제 요번 코로나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긴급복지 신청을 하시면서 주거급여도 바로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경우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결국 대구시 1차 지원, 2차 지원, 정부 지원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이제 대구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든지 주거급여가 이제 부양의무제 폐지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내를 좀 해준다거나, 이 정도는 이제 긴급복지 지원일 3개월 종료가 됐으면 주거급여를 바로 신청하러 꼭 오세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연결되었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 속에서 유지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되게 분절적으로 끝났으면 가세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물론 현장에서도, 공공복지 현장에서도 되게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왔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로, 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이건 언론상이나 좀 많이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주소와, 타주소지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등록상 분리는 되지 않았지만은 가보니 이미 이제 가족은 해체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이 분리되지 않죠. 근데 지금 세대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헤어진 처가 혹은 헤어진 자식이 다 갔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은 이러이러한 정보 지원을 해준다 혹은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준다, 이런 제도들이 이제 애매한 어떻게 준다라는 기준들이 혼선이 있을 때 아예 그냥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포기를 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정된 부분들을 정보의 제도들을 끝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약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긴급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천 몇백억 하는 돈이 그대로 쌓여 있다가 결국 하반기에 시민 사회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 뒤늦게 예산, 인력, 대구 시내에 거의 도배를 했을 정도로 현수막을 붙여서 최근에는 확인해 보니까 거의 얼추 예산을 이제 연말 가까이 다 소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3월, 4월, 5월 좀 더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투여했다면은 좀 더 이렇게 쉽게 위기를 넘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고, 주거급여 부분은 이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구에 8월 말경에 서울발 광화문 집회 참가하셨던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가셨던 쪽방 주민이 결국 이제 확진자로 되어서 결국 쪽방촌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던 상황인데 8월 말 굉장히 더울 때였습니다. 더울 때였고 그 당시 확진자가 계시는 곳에 1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이런 쪽에서는 결국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행태적 이유로 인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법적으로 그런 기준도 없고 결국 이분들에게 그 보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각 방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드리고 도시락이나 필요물품들을 다 이제 지원을 해드리면서 결국 건물 자체를 코호트를 보름 동안 했던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에어컨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에어컨을 그 중에 노인이나 장애나 어떤 그런 계시는 분들은 서로가 각 방 에어컨들을 다 설치를 서로 도와가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어느 날 다음날 문 앞에 가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제 통제 장치로 스스로 이제 나가지 말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제 어쨌든 확진자는 나지만은 쓰레기를 다 분리해서 보관을 했던,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락을 전달해 드리는, 이제 도시락도 이렇게 점심, 저녁을 좀 다르게 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 이 쪽방 주민들이 결국 이제 이게 생활 특성이나 물 환경 특성상 부탄가스로 대부분 어떻게 음식을 다 해 드시니 물론 도시락이 들어갔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를 다 이제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 앞서 이제 조민정 주장께서 여러 가지 정문국 주장께서 장애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있듯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들 중에는 주거 환경적 특성, 또 어떤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전달 방식이나 전달의 내용 물품들이 점점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번에 경험하면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느꼈던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가격리를 앱을 설치를 다 하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분들이 아무도 설치를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 설치하는 방법도 모른다. 근데 2명이 설치했더래요. 그래서 그 2명이 설치했던 분을 이제 1층으로 불러서 다른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설치를 해달라 라고 해서 그분이 또 다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 가능한 데는 이제 깔아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탄가스, 그리고 상시약 복용해야 될 약이 떨어진 사람은 약 처방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초반에는 이분들이 수면, 담배, 기호식품이나 물품들 때문에 나오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보름의 어떤 격리 기간을 잘 지키면은 경력금을 준다는 이게 정보들이, 초반에는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수급자는 안 주고 비수급자만 준다, 여러 가지 것은 결국엔 다 주게 돼 있더라고요.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 정보를 아는 순간 되게 준수에 대한 의지가 되게 높아지셨어요. 결국 이분들은 내가 이제 일용직도 못 나가고 내 자활 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가면은 돈이 다 짜리는 거 아니냐, 이 불안감을 상당 부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해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안에서 본인들 스스로 했던 역할들, 기능들 혹은 서로 도왔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맹점들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로 저는 좀 숙제로 남겨졌던 부분이고, 아쉬운 거는 여전히 뭐 비주택 거주자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 확진 혹은 이제 격리를 해야 될 공간들이 마련되지 못한 게 대구시 아직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정명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봤던 그 KBS에서 그 일본에 관련된 노숙인 관련된 코로나 시즌에 그 다큐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당신들은 노숙인 주소가 등록되니까 지원금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단체 하면 우리 사무실로 이분들을 주소 등록하겠다. 아 근데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려네요? 준다는 얘기냐 못 준다는 얘기냐? 그 자체도 아예 답변을 회피하는 그거 보면 느꼈습니다. 아, 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너무 아니 뭐 큰 차이가 없네. 뭐 사실은 당신들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 아닌데 왜 주소 등록하냐? 뭐 이런 논리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지원금을 안 주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막 그 협상장이 막 크게 파토가 나고 또 한국처럼 이제 또 경찰이 들어와서 이제 노숙인들을 다 드러내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정말 모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을 하면 그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늘 항상 이런 늘 현장에 어려움 어떤 걸 알 텐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주민 관련인데요. 사실은 그 뉴스민의 박준욱 기자가 이번에 이주민 관련해서 큰 르포를 썼었습니다. 르포를 보고서 와 정말 세상 곳곳들이 진짜 취재했구나 이런 기사는 정말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했었는데 취재하면서 이주민들의 어떤 이 코로나 시즌 겪었던 고통들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주민 활동가는 아니라 가지고 네. 그런 엄청난 그 제도적 이런 건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 되게 사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게 사례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앞에 두 분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정보라는 게 정보 접근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소외계층마다 특징이 다 따로 있구나. 그 점 중에서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게 큰 문제가 되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방역 체계 안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잡을 수가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특성이 있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취재를 좀 오래 하면서 2, 3월 달 특히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엄청 됐을 때가 2, 3월 달이잖아요. 2, 3월 달에 이 이주민들이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때 당시가 그 초기였고, 점차 이주민들도 나름의 어떤 정보 전달 체계를 확보를 해나가면서 자기들이 유통하는 체계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어떤 공적인 자료가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커뮤니티 아름아름으로 페이스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하기나마 그런 식의 그 정보 전달 체계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공포는 완화됐지만 처음에는 이 공포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이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농자의 경우에 이 공포로 인해서 한국에서 살아왔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심각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할 때 PPT 자료 말고 그 발제 자료를 따로 썼는데 이게 저는 그것도 배포가 되면 되는데 이후에 배포가 되고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제가 이 화면을 띄운 거는 이분이 베트남 그 이주노동자의 미등록인데 이게 자발적으로 이 저기 출입국입니다. 대구 출입국인데 제 출입국에 나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 딸은 100일이 안 된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 화면을 뽑아본 거고, 그래서 이게 정보 없는 이주민의 공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코로나19 대구 초기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전에 그 다음에 주로 제가 이야기할 거는 2번인데요. 그 이주민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 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전부 다 네 가지를 썼는데
의료기관 부족 문제, 청도 대남병원 집단감염 사태 기억하시죠?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공급 부족해가지고 구하려고 막 줄이 막 늘려서고 이게 막 이마트 같은 데서 하면은 줄 막 몇백 미터 서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약간 부실하거나 공백이 있으면은 정치가 이걸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나서서 공포를 부추기고, 왜냐면 총선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한 개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그 총선 예비 후보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문재인 폐렴 이렇게 말을 쓰면서 다 죽는다, 책임져라, 이걸 그냥 정쟁용으로 이걸 썼던 거죠. 이게 정치가 올바른 역할을 전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대구에서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할 게 이거 이전에 이 네 가지 전부 다 의료기관도 그렇고 부정 문제도 그렇고 대남병원도 되게 막 보도를 되게 희한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막 죽는다고 외치고 그런 식의 보도도 막 났었고, 마스크는 당장 못 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일반되게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뭐 유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내국 그 정주민들조차도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공포를 자극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 우한 폐렴, 그러니까 뭔가 폐렴이 걸려서 피가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대구 코로나, 대구에서 코로나 걸려서 대구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대구 봉쇄한다. 이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느끼진 않았겠지만, 느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주민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주민이 정보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유튜브 아니면 커뮤니티 아니면은 어떤 외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대구의 사태에 대해서 외신 보도를,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오히려 영어가 나오니까 외신 보도를 어떻게 났나를 확인을 했었는데, 외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보면은 제가 한 개만 단적인 예로 들고 왔는데, 대구인 락다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구 봉쇄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무슨 신천지 사태가 있었으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비밀적인 컬트 이것만 보면은 정말 무슨 뭐 광신도들이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대구가 곧 뭐 봉쇄되고 어디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공포를 자극하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주로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 대구의 상태는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한 사회가 많은데 두 개를 뽑아봤는데요. 그 두 개 중에 그 인도 난민을 신청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결국 인도로 돌아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그리고 몽골 미중국 유증자가 10년 넘게 여기서 그 일을 하면서 대구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 대구 코로나 사태를 겪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이미지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네팔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임시 숙소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에 네팔 사람들이 이게 대구가 무서워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밀려가지고 비행기도 안 뜨고, 표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숙소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막 그 짐을 다 놔두고 이렇게 살고 그랬습니다. 이게 방역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정말 이게 더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게 똑같은 숙소인데 네팔 사람들이 이게 불가피하게 일을 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워낙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해고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오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공장에 사니까, 기숙사에 사니까 기숙사가 없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튼 이런 상태에서 엄청 물리적 조건도 안 좋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건 인도네시아 사원인데 인도네시아 사원까지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 코로나 초기 대구 이주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인도 난민 관련된 그 설명을 하려고 제가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은 그 인도 난민 부부의 딸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사진 찍는 거를 무서워해서, 왜냐면은 본국에서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카스트가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권총으로 막 살해 위협받고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지는 게 무서워서 대구에 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최대한 많이 살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위험의 시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장 이 사람이 저랑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구 코로나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아 대구 이거 봉쇄한단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거 내 딸이 걸리면은 이거 죽는 거 아니냐. 나는 내 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로 왔는데 여기서 대구가 이렇게 되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소송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가게 됐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 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생각도 안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어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월세 보증금 아니면 뭐 원동기 저거 오토바이 그리고 뭐 저 임금 체불 안 된 거 그런 것들을 정산하고 갈 생각 안 하고 표 구해지는 대로 바로 그냥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 집도 다 놔두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는 공포가 심했다. 근데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인도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인도의 태형 코로나 이게 돌아다니면 때리고 그랬거든요. 진짜 때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모자 쓰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라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거기가 훨씬 더 위험하구나를 느끼고 다시 아주 운이 좋아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사례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초기에 정보 전달이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뉴스에서 죽는다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 전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진은 그냥 제가 이것도 사진 자료가 없어서 일단 쓴 건데 이거 성서공단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사진인데 제가 몽골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몽골 그분도 미등록 유노동자로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진에 또 촬영이 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분이 자식이 네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월에서 이후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하려니까 대구만 지금 막 엄청 집중되는 상태에서 여기서 출산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랑 두 번째로 대구의료원이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고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그냥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혹은 뭐 싸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는데 대구에서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를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출산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다시피 서울에 있는 지인의 또 몽골 출신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근데 서울 집이 원룸 한 개에 일가족이 한 9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보 체계, 전달 체계를 좀 자기들도 갖추고 나서 이게 그만큼 신생아나 이런 게 걸리더라도 이게 막 죽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 장기적인 삶의 관점에서 대구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구로 돌아오게 됐는데 출산은 결국 시민단체가 노력해서 최대한 싸게 출산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겨우겨우 출산할 수 있었고요. 출산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가게 됐을 때 1,000만 원 견적이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한 경우를 결국 찾아서 해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코로나가 얼만큼 무서웠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게 검은색이 전국적으로 이게 2월, 3월 달에 보이시죠? 2월, 3월 달에 이 출국을 한 사람들 원래는 매년 매달 출입국이 단속을 할 때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사이로 했었는데 2, 3월 달에 2배로 뛰었습니다. 2배로 뛰었다는 게 그만큼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한국에 살면 포기를 하게 될 정도로 무서웠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섭다고 해서 대구를 벗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기간 대구 혹은 뭐 지역에서 삶을 통해서 지역에 구축해 놓은 게 없구나. 뭐 이런저런 병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 나간다고 해서 나갔기 때문에 구축해 놓을 정도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이게 적합한 통계가 있어서 아까 조민주 국장이 이거 발제를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 이게 7, 8월 달, 5, 6월 달 이렇게 해서 이주민에 대해서도
그 인권위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 가장 힘든 점이라고 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정보 부족이라는 게 순위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고 나서 이 조사를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생활의 문제가 지금 좀 있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힘든 건 꽂아서 이렇게 꼽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이 제도 차별이 어떤 제도 차별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게 차별이나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정보 전달 체계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였어요. 긴급 재난 기금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는 상담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다 정보 전달 체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 상당한 차별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확인됐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받을 때 긴급 재난 문자 이거를 받긴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해서 하나 봐요. 그리고 신문, 방송 등 미디어가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SNS, 근데 별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SNS 그 정보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칙 정도만 알려주지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잘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2, 3월 달에 대구에서 정보를 유통하는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 정보는 그 대구 시청에서 나왔어요. 하루마다 확진자가 얼만큼 나왔고 어디 방문했으니까 여기 방문한 사람은 어디 이렇게 검사를 맡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대구 시청에서 정보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오로지 한국어로만 번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이주민에까지 정보를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도 사실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재난 초기에 이주민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대구시청이 그런 상황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최소한 한도로 영어로라도 그 생산한 정보를 번역해서 유통을 해줬으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혼란 상황을 좀 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고요. 이 나머지는 그냥 제가 사진으로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사진은 제가 감흥이 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주노동자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할 때 플러스 알파로 대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건이 남고 자원이 남으면은 그 남는 자원으로 조금 보살펴 약간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건데 이 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이게 기본권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라는 게 정말 특이한 게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만 나머지 좀 배분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걸리면 나머지 이주노동자 아닌 사람들도 다 같이 위험해지는 문제라서 평등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토론 자리에서 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간 좀 오버했습니다. 좀 많이 오버했는데 한 시간 5분쯤에 모든 발제 끝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거의 20분. 사실 그만큼 사실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고 사실은 경험이 사실 너무나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 달리 사실 재난 그 자체로 사람이 위험해지기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지진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축물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그 재난 시기에 여러 분야의 사회학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좀 한번 사실 저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용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펜텍이었대요. 근데 펜텍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적인 입장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뭐 간단하겠지만 뭐 이런 것 방안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네. 처음 봤는데 네. 제도적으로 뭔가 일단 정비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민주 국장님이 아까 적어놨는데 무슨 관련 법에 미국에 보니까 이게 그 법에 이주민까지도 정보 소외계층으로 분류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이 정부 아까 그것도 국장님 보여주신 법인데 장애인 등 해놓고 이주민에 대한 규정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법 개정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감염 그 안전관리법에는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에는 이제 그 재난안전 취약계층으로 이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감염병 관리 예방법 그거 할 때는 사실 시설에 대한 마스크 좀 더 주고 그거 조치 취하는 근거 만들려고 그거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그건 또 장애인이 또 없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백들도 커지고 안 맞고 앞뒤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5월인가부터 대구시 그 범시민 대책위와 같은 구조를 거버넌스를 만든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100번 양보해서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어 왔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이 상황들이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스스로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떤 이 분명한 목소리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느낌들을 저는 초창기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거나 어땠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빠르게 소통되고 빠르게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보고 있고 중앙정부는 사실 기간이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어떤 책임성을 갖고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실질적인 현장의 이야기들이 소통이 안 되는 느낌들이 더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정보 접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건 사후에 두더라도 사실은 있는 정주회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주해 온 사람들이든 아니면 장애든 비장애든 이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충분히 이게 어떤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면 가능했던 구조들을 선례들을 만들어 가면서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가는 과정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냥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을 때 완전 대부분 그냥 체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야전사령부 느낌이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뭔가 그냥 맨 땅에서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닥뜨리고 사고를 치면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 그러니까 정보 소외 계층 혹은 그냥 사회적 약자 소수자 계층들이 같이 함께 방역을 지키고 준수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있다면은 어떤 그런 그 기존에 있는 조직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구시 안에 있는 인권 연구주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조직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취합해서 공신력 있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한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장애인 복지 관련된 지원 체계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더 제도권에 가까이 있는 기관부터 거리두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 전달이든 또는 그 폭이 있는 넓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초지자체, 주민센터, 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권익공호기관 이러한 곳들부터 사실은 업무들이 중단되고 연금공단 이러한 곳들처럼 다 중단되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었죠. 관련된 정보 들을 데 없죠. 그러면은 말단에 남는 거는 영세사업장 같은 자립생활센터 뭐 이런 곳들이 문제 닥치면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이러한 구조들로 갔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전달 체계의 위계가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기도 했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공적인 것들을 만들므로써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적인 것들을 만들므로써 해결해야겠지만 실제로 작동할 때에는 반대로 작동이 됐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어서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거리 없이 지금도 이제 아주 제약적으로 되고 있고 아마 도시락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공식적인 조직들 혹은 뭐 미리 그 매뉴얼들이 툭툭 떨어지는 그래서 그 충분히 바로 받을 수 있는 조직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을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때 코로나 굉장히 심한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급식을 했는 곳은 시민사회 혹은 종교기관 몇몇 곳에서 물은 무조건 줘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되게 치명적인 어떤 사고나 사건을 예방했다고 보는데 그 후 상당 부분 5월, 6월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완화되는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료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뭐 권역별로 최소한의 방역 시스템을 공간을 더 넓히고 어떤 특정 계층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거나 하나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무료급식 하나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지만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 사실 재난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이라고 해서 사실 특별하게 이분들 정보 접근성이 특별히 떨어진 것보다는 근데 평소에도 이걸 안 하니까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면 재난 정보 전달 체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어떤 정보 전달 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평소에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라는 걸 존재하지 않더라도 평소에는 어떻게 유주민들 같은 경우 잘 안 될 것 같긴 확실하게 평소에 느꼈는데 정보를 얻을 구석이 사실은 없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가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났는데 느낀 게 자기들끼리 그 소통하는 채널이 되게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런 거 용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악의적으로 미등록 유전자 신고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 동포였어요. 그럼 커뮤니티 안에서 이 사람 그 사진 걸어놓고 현상금을 걸어버린 거예요. 말벌만 하는 현상금이. 그 정도로 강하게 커뮤니티가 안에 있고 그 커뮤니티가 그 정보 전달하는 주축의 역할을 예전부터 했고 지금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 문제가 이걸 뭐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저는 뭐 약간 거시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그 정보 가짜 뉴스 문제가 저는 되게 크다고 느꼈던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데이터 유통 환경 자체가 SNS, 뭐 핸드폰 이거 누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이상한 공포를 부추기는 정보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디어 환경 개선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민철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이게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별로 없고 사회적 자본이 별로 없을수록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계속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전달되는 건 다 가짜 뉴스이거나 아니면은 맞는 거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접근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 온 거는 지금 재난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얼마나 이제 그 통합된 포함된 상태에 있었냐 사실 이 사람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 기본값으로 있었냐 이 문제 그리고 어떤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태원에서의 어떤 감염 발산이 됐을 때 사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아우팅 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다라면은 그 문제 제기 통해서 그거 안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요. 그 당연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그게 계속 같이 일상에서 있었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주민 같은 경우에도 미등록 유전자의 경우에 법무부에서 이번에 잘한 조치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 의심 증상 때문에 뭐 진단을 받으러 가면은 만약에 미등록이더라도 이거는 파악하지 않겠다라고 조치를 했거든요. 그 자체가 조치는 유효하게 했는데 신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설명을 해줘도 무서운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건이 좀 갖춰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좀 이게 재난이 사실은 이게 이게 반복되나 지금 또 다양한 형태로 오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것 좀 아쉬운 게 아니면은 예전에 지진이 있었을 때 지진 대피소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지진 대피소를 가봤는데 저는 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휠체어나 아니면 좀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 같으면 접근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때 잠깐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잠깐 뉴스 나오겠는데 또 가보니까 또 여전히 그때 지졌다면서 불구하고도 여전히 저 정도만 저 같은 이제 성인 남성이 간신하게 이용할 가능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정보 교차 문제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실은 개별 다른 정보과 관련해서 사실은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할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아까 뭐 얘기를 하셨지만 커뮤니티라고 뭐 이것을 정부의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관을 설립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드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보로부터 소외되면 모든 사회적인 보장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뭐 투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헌법적인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헌법적인 권리로서 정보 기본권도 조금 포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 태도에 대한 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하면 이제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공공정보들,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재난과 관련된 정보들은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전달될 수 있는 그 체계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조금 드러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역설적으로 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그 재난 문자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좀 차토 이동해버리면은 계속 울리잖아요 사실은. 이런 건 좀 과잉 정보가 더 필요한 정보는 사실 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좀 답답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냥 만약에 이 정부나 이 사회에서 좀 연구를 할 때 이거 하나는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저는 좀 너무 광범위 잘 못 보고 그렇긴 하는데 각자 영역에서는 경험한 영역에서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지금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지금 K방역에서 배제되고 있거나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혁 기자님처럼 이거는 건물 하나 무너지고 지진 어떤 특정 지역에 나는 게 아니라 감염이라는 재난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들 이 시기에 상황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현장성 있게 듣고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게 대구시 코로나가 그 범대위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에도 기존의 전달 체계에 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얘기하지 이 얘기들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다 밑바닥에 있는 곳들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체계들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주고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가 당연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나중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1년 지났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장의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들이 주어지고 이게 좀 너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봤을 때에는 저는 너무 방역을 설계할 때에 요즘에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값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어디를 기본에 두고 설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거. 그게 물리적인 접근권이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요 기본값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시민으로 영역에 안 속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전달될 때에 또는 정보가 접근될 때에 이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인간의 상태나 몸 자체가 이렇다라는 가정을 갖고 가능한 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더 많이 보편적인 형태를 고민할 수 있다. 그게 취약계층으로 별도로 이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 만드는 이 방식이 아니고 아주 가장 취약하거나 여러 요인들을 겪고 있는 몸을 가정해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가능한 한 보편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큰 고민이고 그게 나중에 이제 헌법의 차원이든 아니면 개별 법률적인 차원에서 정돈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초기에 어떤 물자도 대구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예산도 없을 때 정말 이렇게 독자 학자 도생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서로 연락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 장회장이랑 뭐 마스크가 없다 좀 부족한데 혹은 학교 학부모님들 이제 미등록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바닥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버텼거든요. 그 2, 3주를 버티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자들이 도착하고 시스템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바닥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좀 네트워킹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백인 토론회를 많이 하잖아요. 대구시에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거쳐 올라온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정책으로 그냥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좀 보아지는데 그 부분은 좀 빨리 좀 추진이 되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이 결국 자원들을 결국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자원들을 좀 이게 코로나라는 감염병이잖아. 감염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이 자원들을 이 시기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 다음 시기에는 또 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한 번에 이 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번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벼 아래에 있는 사각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려면은 겸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어떤 집회나 이런 방식만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제 푸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민사회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이 실제로 그 권한들을 갖고 있는 행정과 공공에서의 자세와 태도들이 겸허해야 되는데 이게 K 방역이든 D 방역이든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는 가면 갈수록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3차 유행 오기 전에 2월부터 저희가 그 대구시의 장애인 관련돼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했었는데 10월 달에 시민건강국장님을 만났을 때 시민건강국장님이 얘기한 게 크게 두 가지였었거든요. 하나는 대구에는 다행히 장애인 사망자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하신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1차 유행 때는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루에 600~700명씩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병상 부족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던 거다. 이제 대응 가능하다. 이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서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뭐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소통하고 있는 분위기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신감이 너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그게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되게 이렇게 보면 K 방역이라고 해도 따지고 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허점도 많고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심취해서 안 듣게 될 수도 있구나 생각합니다. 제 경험적이긴 한데 예전에 그 인도 실천 협회에서 대구에서 재난과 관련된 의료가 충분히 해야 되는 이런 그 약간 소규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자체 수준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했을 때 그 사실 이 정도에서 수준 감당 안 되면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쳤잖아요. 근데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는 상황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긴 해.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재난을 어떤 특별 이벤트 같은 것처럼 사실은 좀 여기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식도 좀 버려야 될 게 아닐까 좀 싶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우리가 느끼는 어떤 재난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재난이 더 오잖아요. 그런 것들 좀 의식을 좀 깨야겠다 싶고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좀 오늘 주제에 좀 맞춰서 주제가 좀 약간 spektak하지만 시청의 홈페이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시청 일주일에 3번씩 들어 나도 이렇게 이거 힘든데 이거 누가 어느 시민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 특히 약자나 어린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뭐 시각장애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늘 말하는데 이거 제가 늘 담당자를 만나면 말하는 건데 한 번도 그렇게 고려된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을 수가 없다. 나도 다 못 얻는데 맨날 들어가 나도 못 얻는데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공개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강조되는데 실제로 그거에 접근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도 뭐 거시적이고 가야 할 길이겠지만 그냥 두 가지거든요. 뭐 제도적인 개선과 그 실질적인 환경 개선 이런 건데 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이 재난시기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주민 이걸 보면서 이 감염병에서 대응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기차에 인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위에 많이 타잖아요. 막 가다 보면 이게 떨어지는 거지. 제일 먼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게 없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제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장애인, 쪽방 이런 쪽인 거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이제 기차 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차를 만드는 그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게 뭐 뻔한 답이지만은 그런 걸 위해서 뭐 국회의원들도 잘 뽑고 뭐 그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기자니까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잘 조명해서 관심도 갖고 할 수 있도록 언론 환경도 조성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실 가만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든 생각인데, 뭐 쪽방 주민이든 장애인 이주민이든 내가 생각해 대구 시내에서 못 갈 수 없는 사람들, 사실 대구 시청 앞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좀 계속 그거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좀 인식의 지평들이 좀 넓어지고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사실 다가갈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 약자나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가갈 의무는 우리는 다가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다가갈 의무는 관계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의무를 좀 충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사실은 제가 늘 자주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상황 파악할 때 공무원 전에서 그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항상 전화 오시잖아요. 자기도 직접 와봐야죠, 사실은.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워. 자기들이 정보를, 접근을 우리한테는 권리지만 자기한테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좀 시간이 좀 약간 오버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다들 한 말씀 하고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지 국장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한국에서 이 재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 소통 그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굉장히 그 무정부 상태였었잖아요. 그때도. 예, 그때 이후에 오히려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대로 시행하는 거였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조금 더 발전된 좀 매뉴얼이 나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지금 취약계층에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안전, 방역 체계의 어떤 더 높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이런 취약계층,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은 시민사회라든지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이거를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동시에 좀 들었었는데, 지금도 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뭐 시민사회라든지 지역사회에 좀 기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예, 오늘 같이 와주신 패널 분들께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너무 좋은 혹은 좀 다양한 얘기들을 더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좀 그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저도 오늘 초대해 주시고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앞으로의 요거는 방역에 대한 것뿐만은 아닙니다만 고민이 이제 되는 것이 어떤
그 취약계층 또는 어떤 지금 방역에서의 피해 집단 이렇게 지금은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만 접근되어서는 계속 이게 계속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감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일깨워 수밖에 없는 문제,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순간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사실은 어떤 피해 집단들이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해왔지만 이걸 조금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정의로운 방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얘기로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보편적인 값으로 먼저 설정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가야 된다. 이게 장애인 피해 집단이니까 요 정도 더 한다. 이주민 더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이게 그걸 조금 아우르는 논의들을 이제 던질 수 있는 충분한 경험적인 역량도 우리가 갖고 있고 관련돼서 공백들도 이렇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좀 모아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 예중에 백신 공급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에서라든지 이제 백신의 공급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의료진보다도 더 1순위가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에 대한 것들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취약해서가 아니고 거기부터 막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게 더 지금 상황에서 더 정의로운 방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어떤 새로운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고민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로 일부러라도 다루어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민낯을 많이 보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독특한 경험을 요번에 했는데 보통 폭염 때 굉장히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쪽방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늘 그랬거든요. 에어컨 좀 설치하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아니면 방을 제공을 하자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원래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어쨌든 나름대로의 방책이라 내놓는 폭염 대피소나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이분들만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이제 뭐 시정부를 좀 제안도 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기도 했는데 결국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일부 계층, 일부 세대이지만 제공을 했던 경험들을 코로나 시기에 결국에는 만들게 됐는데 이게 어떤 폭염으로 인한 어떤 질환이 감염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막 해보는 거죠. 절대 빈곤에 계시는 분들이 빈곤이 전염이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시정부, 중앙정부에 전염이 되지 않으니 그들의 문제가 아닌 상황인데 전염병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의 민낯이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좀 겸허하게 되짚어 봐야 필요가 있고 그 되짚어 보는 과정 속에서 금방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근본적인 출발이 달라지는 혹은 정의의 출발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주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소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만약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자기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열이 좀 있고 기침을 좀 해.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정말 악화가 돼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그리고 뭐 또 궁극적인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고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에 느꼈던 거는 이 사회가 얼만큼 불평등한 체계 속에 있었나. 그리고 또 코로나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굉장히 그 어떤 자원을 분배할 때 굉장히 정의에 관한 문제구나. 이거를 누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정의롭다 이런 문제도 함께 정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성공하는 그 길이 같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주민 혹은 소외계층의 권리들을 똑같이 보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을 가면서
뭐 저도 본업 언론이니까 그런 부족한 정보 문제라든가 이렇게 소외계층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뭐 관에서도 만들어야겠지만 저희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단체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많이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 불평되는 것도 깨닫게 되고, 재난 또 이렇게 심각하게 됐을 때도 정보 불평등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 한국 사회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점차 그냥 깨닫는 것이 끝이지 그냥 실질적인 해결이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큼 정부 당국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의 자담회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